때는 조선시대 강원도 원주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 현석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9, 그는 장차 가문을 이끌어갈 듬직한 후계자였고 그의 아버지인 대감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한 달 뒤면 이웃마을 평창 이참판의 딸과 혼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현석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러야 한단 말인가. 글공부만 한 내가 신부의 옷고름은 어찌 풀며 그 뒤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망신만 당하고 말겠지. 겉으로는 의젓한 선비였지만 그는 밤마다 홀로 방 안에서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사서삼경만 파고들었기에 여인의 손목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명심하거라. 사내란 모름지기 씨를 널리 퍼뜨려 가문을 융성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다. 여자란 그저 옥토가 되어 묵묵히 그 씨를 받아내어 아들을 낳는 것이 미덕이니 쓸데없이 마음을 주어선 아니 된다. 첫날 밤에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사내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면 그뿐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현석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인이란 어렵고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려면 지리를 알아야 하거늘 그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라 하옵니다. 문밖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의 현석은 깊은 시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유모인 오산댁이었습니다. 나이 40세대 오산댁은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의고 현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오산댁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석의 파리한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 화선지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의미 없는 획 몇 개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시고 식사도 통 못하시는데 무슨 깊은 시름이라도 있으신지요? 혹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시온지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현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요. 도련님. 이 오산댁이 비록 도련님을 낳지는 않았으나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려내며 키운 사람입니다. 어찌 제 눈을 속이려 하십니까? 사내대장부가 어찌 첫날 밤 일로 이리 속을 끓이십니까? 오산댁의 직설적인 말에 현석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할지, 사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산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이리 순진한 수총각을 그냥 신방에 들여보냈다간 큰일 날 뻔했군요. 도련님, 밭을 갈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풍년을 바라겠사옵니까? 여인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밭 가는 법이라니요. 허나 저같이 늙고 메마른 밭에서는 가르침을 드릴 수 없으니 물기 오르고 부드러운 새 밭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새 밭이라니요. 부엌에서 일하는 월양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나이 17에 아직 아무도 일구어보지 않은 옥답과도 같은 아이지요. 그 아이의 몸을 빌려 어찌 밭을 고르고 씨를 뿌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이 일은 우리 셋 말고는 하늘도 모르게 할 것이옵니다. 현석은 그 노골적인 비유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월양이를 데리고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편 오산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월양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월양은 마른 몸매에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곱고 피부가 하얘 사내종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였습니다. 월향아, 너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다. 이는 도련님의 장례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라.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도련님께서 첫날 밤 일로 고심이 깊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몸은 늙었으니 너의 젊은 몸을 잠시 빌려야겠다. 월양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붉어졌다 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직 사내를... 걱정 마라. 도련님께서 내게 직접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 몸을 빌려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잘 배워두면 너 또한 훗날 지아비의 밭을 기름지게 하여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게야. 오산댁의 진지한 설득에 월양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함께 가자꾸나. 마침내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 현석이 촛불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오산댁과 함께 월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이 길고 고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가지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밭고르기입니다. 밭고르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의 성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옵니다. 성급하게 쟁기부터 들이밀면 밭이 놀라 굳어버리는 법이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곳은 바로 이 목덜미와 귓불, 그리고 부드러운 어깨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을 앞에 앉히고 그녀의 저골이 고름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월양의 희고 가녀린 어깨선에 현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을 이리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입술로 살짝 머금어주면 오산댁이 월양의 귓불을 살짝 머금자 월양의 입가에서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밭을 골라보시지요. 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오산댁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를 서툴게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작게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밤, 두 번째 법도인 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밭을 잘 골랐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앗은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어야 싹이 잘 트는 법입니다. 즉, 사내의 허리 놀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오산댁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현석에게 옷은 입은 채로 그 위에 올라가 보라 명했습니다. 얇은 무명옷을 뚫고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밭의 고랑을 따라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월양의 숨소리에 박자를 맞추셔야 합니다. 여인이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나아가고 내쉴 때 함께 물러나며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현석은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월양이 달뜬 숨을 내쉬자 현석은 그녀와 호흡을 맞추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수줍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님을 자신이 한 여인의 마음을 일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의 가르침은 세 번째 법도 물떼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농밀했습니다. 도련님, 밭에 씨앗을 심기만 해서는 풍년을 얻을 수 없사옵니다. 밭이 메마르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야지요. 진정한 사내란
여인이 먼저 기쁨의 강물에 흠뻑 젖는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기운을 쏟아내는 법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에게 야른 속저고리와 속치마만 남기고 겉옷을 모두 벗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하얀 비단 속옷 위로 월양의 봉긋한 전무덤과 잘록한 허리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자 현석은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밭에서 가장 단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은 바로 저 전무덤과 은밀한 골짜기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손과 입을 사용하여 월양의 온몸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현석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월양에게 다가가 점차 대담하게 그녀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속저고리 위로 그녀의 붉고 작은 돌기를 머금었을 때 월양의 입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흐, 도련님. 더는 그곳은 월양아, 그것이 바로 샘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다. 부끄러워 말고 내 몸이 원하는 소리를 내거라. 도련님, 멈추지 마십시오. 밭이 스스로 젖어들어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의 손길에 월양의 몸이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고 마침내 뜨거운 액으로 치마를 흠뻑 적시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현석은 한 여인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한 황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도는 온기로 밭을 다독이는 법, 즉 뒷정리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도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찬바람이 들어 마음이 상하는 법입니다. 사내의 본분은 제 기운을 쏟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석은 땀과 눈물로 젖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월양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자락으로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고맙다, 월양아. 네가 참으로 곱구나. 내 평생 이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월양은 지친 몸을 그의 품에 온전히 기댔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끝난 밤, 현석은 오산댁과 월양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모, 월양아, 나는 결심했다. 이 혼례를 취소하겠다. 내 마음은 이미 월양이에게 있다. 나는 월양이라는 밭이 아니면 내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다. 월양은 사색이 되어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되옵니다. 저는 천안종의 신분입니다. 저 때문에 도련님의 앞길을 망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지킬 것은 가문이 아니라 바로 너다, 월양아. 너와 함께 일구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다. 다음 날 아침, 현석은 부모님께 파혼을 고했고 아버지는 분노하여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놈. 감히 양반의 피에 종년의 것을 섞으려 해. 천한 계집의 치마폭에 놀아나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것이냐. 결국 현석은 창고에 갇혔고 오산댁과 월양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갇혀 절망에 빠져있던 현석에게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대로 두면 너는 평생 저 아이를 잊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게야. 나 또한 평생을 내 아비의 그늘 아래 바드로만 살아왔다. 너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헐헐 날아보거라. 어머니는 작은 돈주머니와 함께 창고 열쇠를 쥐어주며 아들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현석은 한 달 동안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양반의 비단 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곱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어느 주막에서 두 사람이 작은 어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긴 여정 끝에 현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수척해진 오산댁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정말 오셨군요. 유모. 월양이는 어디 있소?
안으로 드시지요. 월양이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방 한편에는 월양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뒤부터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아, 내가 왔다. 나다. 널 찾기 위해 내가 왔어.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던 오산댁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월양의 병세는 현석의 극진한 간호 덕에 차츰 호전되었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 어른의 주례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다. 월양아. 네, 서방님. 제가 일이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석과 월양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학문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월양은 길쌈을 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산댁은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 오산댁은 깊은 밤 홀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맺어준 두 사람의 행복을 지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 오산댁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으며 가장 행복한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 원주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 현석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9, 그는 장차 가문을 이끌어갈 듬직한 후계자였고 그의 아버지인 대감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한 달 뒤면 이웃마을 평창 이참판의 딸과 혼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현석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러야 한단 말인가. 글공부만 한 내가 신부의 옷고름은 어찌 풀며 그 뒤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망신만 당하고 말겠지. 겉으로는 의젓한 선비였지만 그는 밤마다 홀로 방 안에서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사서삼경만 파고들었기에 여인의 손목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명심하거라. 사내란 모름지기 씨를 널리 퍼뜨려 가문을 융성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다. 여자란 그저 옥토가 되어 묵묵히 그 씨를 받아내어 아들을 낳는 것이 미덕이니 쓸데없이 마음을 주어선 아니 된다. 첫날 밤에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사내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면 그뿐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현석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인이란 어렵고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려면 지리를 알아야 하거늘 그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라 하옵니다. 문밖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의 현석은 깊은 시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유모인 오산댁이었습니다. 나이 40세대 오산댁은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의고 현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오산댁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석의 파리한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 화선지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의미 없는 획 몇 개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시고 식사도 통 못하시는데 무슨 깊은 시름이라도 있으신지요? 혹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시온지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현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요. 도련님. 이 오산댁이 비록 도련님을 낳지는 않았으나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려내며 키운 사람입니다. 어찌 제 눈을 속이려 하십니까? 사내대장부가 어찌 첫날 밤 일로 이리 속을 끓이십니까?
오산댁의 직설적인 말에 현석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할지, 사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산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이리 순진한 수총각을 그냥 신방에 들여보냈다간 큰일 날 뻔했군요. 도련님, 밭을 갈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풍년을 바라겠사옵니까? 여인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밭 가는 법이라니요. 허나 저같이 늙고 메마른 밭에서는 가르침을 드릴 수 없으니 물기 오르고 부드러운 새 밭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새 밭이라니요. 부엌에서 일하는 월양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나이 17에 아직 아무도 일구어보지 않은 옥답과도 같은 아이지요. 그 아이의 몸을 빌려 어찌 밭을 고르고 씨를 뿌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이 일은 우리 셋 말고는 하늘도 모르게 할 것이옵니다. 현석은 그 노골적인 비유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월양이를 데리고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편 오산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월양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월양은 마른 몸매에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곱고 피부가 하얘 사내종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였습니다. 월향아, 너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다. 이는 도련님의 장례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라.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도련님께서 첫날 밤 일로 고심이 깊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몸은 늙었으니 너의 젊은 몸을 잠시 빌려야겠다. 월양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붉어졌다 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직 사내를... 걱정 마라. 도련님께서 내게 직접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 몸을 빌려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잘 배워두면 너 또한 훗날 지아비의 밭을 기름지게 하여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게야. 오산댁의 진지한 설득에 월양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함께 가자꾸나. 마침내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 현석이 촛불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오산댁과 함께 월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이 길고 고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가지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밭고르기입니다. 밭고르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의 성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옵니다. 성급하게 쟁기부터 들이밀면 밭이 놀라 굳어버리는 법이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곳은 바로 이 목덜미와 귓불, 그리고 부드러운 어깨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을 앞에 앉히고 그녀의 저골이 고름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월양의 희고 가녀린 어깨선에 현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을 이리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입술로 살짝 머금어주면 오산댁이 월양의 귓불을 살짝 머금자 월양의 입가에서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밭을 골라보시지요. 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오산댁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를 서툴게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작게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밤, 두 번째 법도인 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밭을 잘 골랐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앗은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어야 싹이 잘 트는 법입니다. 즉, 사내의 허리 놀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오산댁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현석에게 옷은 입은 채로 그 위에 올라가 보라 명했습니다. 얇은 무명옷을 뚫고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밭의 고랑을 따라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월양의 숨소리에 박자를 맞추셔야 합니다. 여인이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나아가고 내쉴 때 함께 물러나며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현석은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월양이 달뜬 숨을 내쉬자 현석은 그녀와 호흡을 맞추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수줍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님을 자신이 한 여인의 마음을 일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의 가르침은 세 번째 법도 물떼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농밀했습니다. 도련님, 밭에 씨앗을 심기만 해서는 풍년을 얻을 수 없사옵니다. 밭이 메마르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야지요. 진정한 사내란 여인이 먼저 기쁨의 강물에 흠뻑 젖는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기운을 쏟아내는 법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에게 야른 속저고리와 속치마만 남기고 겉옷을 모두 벗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하얀 비단 속옷 위로 월양의 봉긋한 전무덤과 잘록한 허리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자 현석은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밭에서 가장 단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은 바로 저 전무덤과 은밀한 골짜기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손과 입을 사용하여 월양의 온몸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현석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월양에게 다가가 점차 대담하게 그녀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속저고리 위로 그녀의 붉고 작은 돌기를 머금었을 때 월양의 입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흐, 도련님. 더는 그곳은 월양아, 그것이 바로 샘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다. 부끄러워 말고 내 몸이 원하는 소리를 내거라. 도련님, 멈추지 마십시오. 밭이 스스로 젖어들어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의 손길에 월양의 몸이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고 마침내 뜨거운 액으로 치마를 흠뻑 적시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현석은 한 여인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한 황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도는 온기로 밭을 다독이는 법, 즉 뒷정리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도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찬바람이 들어 마음이 상하는 법입니다. 사내의 본분은 제 기운을 쏟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석은 땀과 눈물로 젖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월양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자락으로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고맙다, 월양아. 네가 참으로 곱구나. 내 평생 이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월양은 지친 몸을 그의 품에 온전히 기댔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끝난 밤, 현석은 오산댁과 월양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모, 월양아, 나는 결심했다. 이 혼례를 취소하겠다. 내 마음은 이미 월양이에게 있다. 나는 월양이라는 밭이 아니면 내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다. 월양은 사색이 되어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되옵니다. 저는 천안종의 신분입니다. 저 때문에 도련님의 앞길을 망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지킬 것은 가문이 아니라 바로 너다, 월양아.
너와 함께 일구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다. 다음 날 아침, 현석은 부모님께 파혼을 고했고 아버지는 분노하여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놈. 감히 양반의 피에 종년의 것을 섞으려 해. 천한 계집의 치마폭에 놀아나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것이냐. 결국 현석은 창고에 갇혔고 오산댁과 월양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갇혀 절망에 빠져있던 현석에게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대로 두면 너는 평생 저 아이를 잊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게야. 나 또한 평생을 내 아비의 그늘 아래 받으로만 살아왔다. 너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헐헐 날아보거라. 어머니는 작은 돈주머니와 함께 창고 열쇠를 쥐어주며 아들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현석은 한 달 동안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양반의 비단 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곱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어느 주막에서 두 사람이 작은 어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긴 여정 끝에 현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수척해진 오산댁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정말 오셨군요. 유모. 월양이는 어디 있소? 안으로 드시지요. 월양이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방 한편에는 월양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뒤부터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아, 내가 왔다. 나다. 널 찾기 위해 내가 왔어.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던 오산댁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월양의 병세는 현석의 극진한 간호 덕에 차츰 호전되었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 어른의 주례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다. 월양아. 네, 서방님. 제가 이리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석과 월양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학문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월양은 길쌈을 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산댁은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 오산댁은 깊은 밤 홀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맺어준 두 사람의 행복을 지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 오산댁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으며 가장 행복한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 원주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 현석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9, 그는 장차 가문을 이끌어갈 듬직한 후계자였고 그의 아버지인 대감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한 달 뒤면 이웃마을 평창 이참판의 딸과 혼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현석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러야 한단 말인가. 글공부만 한 내가 신부의 옷고름은 어찌 풀며 그 뒤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망신만 당하고 말겠지. 겉으로는 의젓한 선비였지만 그는 밤마다 홀로 방 안에서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사서삼경만 파고들었기에 여인의 손목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명심하거라. 사내란 모름지기 씨를 널리 퍼뜨려 가문을 융성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다. 여자란 그저 옥토가 되어 묵묵히 그 씨를 받아내어 아들을 낳는 것이 미덕이니 쓸데없이 마음을 주어선 아니 된다. 첫날 밤에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사내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면 그뿐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현석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인이란 어렵고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려면 지리를 알아야 하거늘 그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라 하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에 현석은 깊은 시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유모인 오산댁이었습니다. 나이 40세대 오산댁은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의고 현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오산댁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석의 파리한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 화선지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의미 없는 획 몇 개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시고 식사도 통 못하시는데 무슨 깊은 시름이라도 있으신지요? 혹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시온지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현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요. 도련님. 이 오산댁이 비록 도련님을 낳지는 않았으나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려내며 키운 사람입니다. 어찌 제 눈을 속이려 하십니까? 사내대장부가 어찌 첫날 밤 일로 이리 속을 끓이십니까? 오산댁의 직설적인 말에 현석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할지, 사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산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이리 순진한 수총각을 그냥 신방에 들여보냈다간 큰일 날 뻔했군요. 도련님, 밭을 갈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풍년을 바라겠사옵니까? 여인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밭 가는 법이라니요. 허나 저같이 늙고 메마른 밭에서는 가르침을 드릴 수 없으니 물기 오르고 부드러운 새 밭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새 밭이라니요. 부엌에서 일하는 월양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나이 17에 아직 아무도 일구어보지 않은 옥답과도 같은 아이지요. 그 아이의 몸을 빌려 어찌 밭을 고르고 씨를 뿌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이 일은 우리 셋 말고는 하늘도 모르게 할 것이옵니다. 현석은 그 노골적인 비유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월양이를 데리고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편 오산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월양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월양은 마른 몸매에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곱고 피부가 하얘 사내종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였습니다. 월향아, 너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다. 이는 도련님의 장래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라.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도련님께서 첫날 밤 일로 고심이 깊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몸은 늙었으니 너의 젊은 몸을 잠시 빌려야겠다. 월양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붉어졌다 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직 사내를... 걱정 마라. 도련님께서 내게 직접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 몸을 빌려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잘 배워두면 너 또한 훗날 지아비의 밭을 기름지게 하여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게야. 오산댁의 진지한 설득에 월양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함께 가자꾸나.
마침내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 현석이 촛불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오산댁과 함께 월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이 길고 고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가지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밭고르기입니다. 밭고르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의 성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옵니다. 성급하게 쟁기부터 들이밀면 밭이 놀라 굳어버리는 법이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곳은 바로 이 목덜미와 귓불, 그리고 부드러운 어깨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을 앞에 앉히고 그녀의 저골이 고름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월양의 희고 가녀린 어깨선에 현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을 이리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입술로 살짝 머금어주면 오산댁이 월양의 귓불을 살짝 머금자 월양의 입가에서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밭을 골라보시지요. 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오산댁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를 서툴게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작게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밤, 두 번째 법도인 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밭을 잘 골랐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앗은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어야 싹이 잘 트는 법입니다. 즉, 사내의 허리 놀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오산댁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현석에게 옷은 입은 채로 그 위에 올라가 보라 명했습니다. 얇은 무명옷을 뚫고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밭의 고랑을 따라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월양의 숨소리에 박자를 맞추셔야 합니다. 여인이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나아가고 내쉴 때 함께 물러나며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현석은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월양이 달뜬 숨을 내쉬자 현석은 그녀와 호흡을 맞추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수줍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님을 자신이 한 여인의 마음을 일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의 가르침은 세 번째 법도, 물떼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농밀했습니다. 도련님, 밭에 씨앗을 심기만 해서는 풍년을 얻을 수 없사옵니다. 밭이 메마르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야지요. 진정한 사내란 여인이 먼저 기쁨의 강물에 흠뻑 젖는 것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뜨거운 기운을 쏟아내는 법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에게 야른 속저고리와 속치마만 남기고 겉옷을 모두 벗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하얀 비단 속옷 위로 월양의 봉긋한 전무덤과 잘록한 허리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자 현석은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밭에서 가장 단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은 바로 저 전무덤과 은밀한 골짜기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손과 입을 사용하여 월양의 온몸에 물을 대어 보십시오. 현석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월양에게 다가가 점차 대담하게 그녀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러운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속저고리 위로 그녀의 붉고 작은 돌기를 머금었을 때 월양의 입에서는 마침내 참아왔던 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흐, 도련님. 더는 그곳은 월양아, 그것이 바로 샘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다. 부끄러워 말고 내 몸이 원하는 소리를 내거라. 도련님, 멈추지 마십시오. 밭이 스스로 젖어들어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의 손길에 월양의 몸이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고 마침내 뜨거운 액으로 치마를 흠뻑 적시며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현석은 한 여인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한 황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법도는 온기로 밭을 다독이는 법, 즉 뒷정리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도 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찬바람이 들어 마음이 상하는 법입니다. 사내의 본분은 제 기운을 쏟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석은 땀과 눈물로 젖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월양을 조용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자락으로 닦아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고맙다, 월양아. 네가 참으로 곱구나. 내 평생 이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월양은 지친 몸을 그의 품에 온전히 기댔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끝난 밤, 현석은 오산댁과 월양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모, 월양아, 나는 결심했다. 이 혼례를 취소하겠다. 내 마음은 이미 월양이에게 있다. 나는 월양이라는 밭이 아니면 내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다. 월양은 사색이 되어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되옵니다. 저는 천안종의 신분입니다. 저 때문에 도련님의 앞길을 망치실 수는 없사옵니다. 내가 지킬 것은 가문이 아니라 바로 너다, 월양아. 너와 함께 일구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다. 다음 날 아침, 현석은 부모님께 파혼을 고했고 아버지는 분노하여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놈. 감히 양반의 피에 종년의 것을 섞으려 해. 천한 계집의 치마폭에 놀아나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것이냐. 결국 현석은 창고에 갇혔고 오산댁과 월양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갇혀 절망에 빠져있던 현석에게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이대로 두면 너는 평생 저 아이를 잊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게야. 나 또한 평생을 내 아비의 그늘 아래 바드로만 살아왔다. 너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헐헐 날아보거라. 어머니는 작은 돈주머니와 함께 창고 열쇠를 쥐어주며 아들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현석은 한 달 동안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양반의 비단 옷은 남루한 무명옷으로 바뀌었고 곱던 손은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어느 주막에서 두 사람이 작은 어촌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긴 여정 끝에 현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수척해진 오산댁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정말 오셨군요. 유모. 월양이는 어디 있소? 안으로 드시지요. 월양이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방 한편에는 월양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뒤부터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아, 내가 왔다. 나다. 널 찾기 위해 내가 왔어.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던 오산댁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월양의 병세는 현석의 극진한 간호 덕에 차츰 호전되었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을 어른의 주례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다. 월양아. 네, 서방님. 제가 이리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석과 월양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학문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월양은 길쌈을 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산댁은 두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 오산댁은 깊은 밤 홀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맺어준 두 사람의 행복을 지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 오산댁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들으며 가장 행복한 때는 조선시대 강원도 원주의 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 현석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9, 그는 장차 가문을 이끌어갈 듬직한 후계자였고 그의 아버지인 대감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한 달 뒤면 이웃마을 평창 이참판의 딸과 혼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현석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첫날 밤을 어찌 치러야 한단 말인가. 글공부만 한 내가 신부의 옷고름은 어찌 풀며 그 뒤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망신만 당하고 말겠지. 겉으로는 의젓한 선비였지만 그는 밤마다 홀로 방 안에서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사서삼경만 파고들었기에 여인의 손목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현석아, 명심하거라. 사내란 모름지기 씨를 널리 퍼뜨려 가문을 융성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다. 여자란 그저 옥토가 되어 묵묵히 그 씨를 받아내어 아들을 낳는 것이 미덕이니 쓸데없이 마음을 주어선 아니 된다. 첫날 밤에 할 일이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사내임을 증명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깊숙이 심어주면 그뿐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현석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인이란 어렵고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려면 지리를 알아야 하거늘 그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점심 진지 드시러 오시라 하옵니다. 문밖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의 현석은 깊은 시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유모인 오산댁이었습니다. 나이 40세대 오산댁은 남편과 자식을 일찍 여의고 현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운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유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오산댁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석의 파리한 안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 화선지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의미 없는 획 몇 개만 그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시고 식사도 통 못하시는데 무슨 깊은 시름이라도 있으신지요? 혹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혼례 때문이시온지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현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을 뿐이요. 도련님. 이 오산댁이 비록 도련님을 낳지는 않았으나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가려내며 키운 사람입니다. 어찌 제 눈을 속이려 하십니까? 사내대장부가 어찌 첫날 밤 일로 이리 속을 끓이십니까? 오산댁의 직설적인 말에 현석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사실은 첫날 밤이 두렵습니다. 신부를 어찌 대해야 할지, 사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오산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쯧쯧, 이리 순진한 수총각을 그냥 신방에 들여보냈다간 큰일 날 뻔했군요. 도련님, 밭을 갈 줄 모르는 농부가 어찌 풍년을 바라겠사옵니까? 여인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련님께 그 밭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밭 가는 법이라니요. 허나 저같이 늙고 메마른 밭에서는 가르침을 드릴 수 없으니 물기 오르고 부드러운 새 밭을 잠시 빌려야겠습니다. 새 밭이라니요. 부엌에서 일하는 월양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나이 17에 아직 아무도 일구어보지 않은 옥답과도 같은 아이지요. 그 아이의 몸을 빌려 어찌 밭을 고르고 씨를 뿌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지를 가르쳐 드리지요. 이 일은 우리 셋 말고는 하늘도 모르게 할 것이옵니다.
현석은 그 노골적인 비유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월양이를 데리고 도련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편 오산댁은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월양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월양은 마른 몸매에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눈매가 곱고 피부가 하얘 사내종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아이였습니다. 월향아, 너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다. 이는 도련님의 장례와 가문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라. 무슨 일이신지요, 아주머니? 도련님께서 첫날 밤 일로 고심이 깊으시다. 내가 도련님께 여인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 몸은 늙었으니 너의 젊은 몸을 잠시 빌려야겠다. 월양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붉어졌다 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직 사내를... 걱정 마라. 도련님께서 내게 직접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명할 때 내 몸을 빌려 시범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 잘 배워두면 너 또한 훗날 지아비의 밭을 기름지게 하여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게야. 오산댁의 진지한 설득에 월양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모두 잠든 뒤 내 방으로 오너라. 도련님께 함께 가자꾸나. 마침내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깊은 밤, 현석이 촛불 아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리고 오산댁과 함께 월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줍게 내리깐 속눈썹이 길고 고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가지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밭고르기입니다. 밭고르기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의 성질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옵니다. 성급하게 쟁기부터 들이밀면 밭이 놀라 굳어버리는 법이지요. 여인의 몸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곳은 바로 이 목덜미와 귓불, 그리고 부드러운 어깨입니다. 오산댁은 월양을 앞에 앉히고 그녀의 저골이 고름을 풀어 어깨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월양의 희고 가녀린 어깨선에 현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을 이리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입술로 살짝 머금어주면 오산댁이 월양의 귓불을 살짝 머금자 월양의 입가에서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이 물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직접 밭을 골라보시지요. 현석은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에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오산댁의 가르침대로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를 서툴게 어루만질 때마다 월양은 작게 몸을 떨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밤, 두 번째 법도인 씨 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밭을 잘 골랐으니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씨앗은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과 힘으로 심어야 싹이 잘 트는 법입니다. 즉, 사내의 허리 놀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오산댁은 월양을 이불 위에 눕히고 현석에게 옷은 입은 채로 그 위에 올라가 보라 명했습니다. 얇은 무명옷을 뚫고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이제 밭의 고랑을 따라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월양의 숨소리에 박자를 맞추셔야 합니다. 여인이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나아가고 내쉴 때 함께 물러나며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현석은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월양이 달뜬 숨을 내쉬자 현석은 그녀와 호흡을 맞추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월양의 수줍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님을 자신이 한 여인의 마음을 일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밤의 가르침은 세 번째 법도, 물떼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농밀했습니다. 도련님, 밭에 씨앗을 심기만 해서는 풍년을 얻을 수 없사옵니다. 밭이 메마르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야지요. 진정한 사내란